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와 고양이 저속노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루시드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원장 노진희입니다. 오늘 비욘디 스튜디오에 제가 처음 나와봤는데 스튜디오도 너무 멋있고 또 직원분들께서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처음이라 많이 긴장이 되긴 하지만 좀 밝게 재미있게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저의 주제는 고양이 저속노화인데요. 요즘에 저속노화라는 주제로 그 정희원 교수님께서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주제로 개와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노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로 한번 재미있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요. 저는 책을 2권 쓴 작가이자 그다음에 10년 넘게 진료를 본 그 수의사인데요. 사실은 고양이 전문 수의사기는 합니다. 고양이 처음에 20대에 제가 수의대 다니면서 처음으로 고양이를 이제 입양을 해서 고양이를 키우면서 고양이에 관심이 생겨서 고양이 관련한 책을 2권을 썼습니다. 나는 행복한 고양이 집사라는 책이고 요거는 이제 기본서입니다. 고양이 키우는 기본서. 그다음에 뭐 모래 갈고 뭐 좋은 사료 먹이고 이런 게 기본적인 거라면 그다음에는 이제 고양이 심리를 파악해 주자 해서 고양이 심화학습이라는 책도 제가 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제가 20대에 입양한 민키라는 고양이가 재작년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 저랑 같이 제 병원 10년 넘게 저랑 같이 병원을 운영해온 저희 또 양순이가 올해 그 말기암으로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서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나이가 좀 있어요. 이제 수의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 환자들이 다들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칭, 타칭 제가 노년내과 수의사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거든요. 제 관심이 이제 노화이다 보니까 개고양이 노화. 사실은 저도 나이가 점점 많이 들다 보니까 사람 노화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노화에 관련한 어떻게 하면 조금 저속노화, 천천히 나이 들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런 주제는 유튜브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하신 것도 많이 봤는데 일단 저는 좀 이렇게 너무 10가지 전략, 7가지 전략, 17가지 전략 이렇게 되게 많은데 저는 좀 컴팩트하게 5가지만 딱 이렇게 찝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근데 보시면 사람이랑도 되게 많이 일치하고 제가 고양이를 좀 진료를 많이 보긴 하지만 강아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개, 고양이, 사람 다 맞다. 그다음에 너무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예방접종이나 중성화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요즘에는 또 그거는 되게 안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라고 하기엔 좀 이렇게 너무 기본적인 것이다. 팁이라고 하기엔 그다음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뺐고요. 그다음에 노령 고양이를 위해서 조금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막 잘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서는 항체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너무 많고 우리 애가 조금 예방접종하기 무리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항체가 검사를 하셔가지고 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패스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게 첫 번째인 게 저도 사실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뭔가 이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사실 이제 동맥경화 진단되고 그 다음에 비욘디를 막 찾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온 의사 선생님 막 그 강의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그때 제 머리를 딱 치는 게 내가 너무 음식 먹는데 소홀했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건강관리를 하는데 운동도 있고 수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식을 바꾸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먹는 음식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우리 고양이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사실 많은 분들이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약간 조그만한 팁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고양이한테 먹일 수 있는 것 아니면 개고양이한테 먹일 수 있는 것은 생식, 습식, 건식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생식은 사실 굉장히 좋은 음식이긴 한데 약간 고차원적이에요. 어렵다. 이게 좀 자라기가 이게 문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생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위생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좀 노동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생식하시는 분들 보면 책 읽고 공부하신 후에 민석이 구입하셔가지고 막 닭 같은 거 이만큼 사셔가지고 그다음 뼈랑 내장까지 다 갈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살코기만 먹여서는 모든 영양을 다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뼈나 뭐 내장까지 다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갈아서 소분해서 또 이게 뭐 여름에는 살모넬라 감염 우려도 있고 기생충 뭐 이런 거 관리도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조차도 고양이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는 좀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고양이도 이거를 잘 먹어줘야 돼요. 물론 막 생식을 잘 먹어주는 고양이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건사료에 굉장히 익숙해진 이런 고양이들은 갑자기 생식을 줬을 때 안 먹는 고양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생소한 거죠. 사람 같은 경우도 막 이런 갑자기 음식 변화를 주면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안 먹는 채식을 하라고 한다든지 뭐 육식을 막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힘드니까 먹던 음식 내에서 조금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습식캔 같은 경우를 약간 생식과 건식의 중간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습식을 1일 1캔을 생활하면 굉장히 개와 고양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이 습식의 장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 우수한 수분 함량이에요. 그래서 체중 감량이 저절로 됩니다. 이 캔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물 많이 먹는 거랑 똑같아요. 수분 함량이 80%이기 때문에 먹고 나면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신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건사료는 뭐 그러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사료 같은 경우는 영양 함량이 굉장히 균형적이에요. 우리가 건사료는 뒤에를 딱 보면은 딱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단백질 이만큼 들었구나, 탄수화물 들었구나, 비타민 들었구나, 타우린 들었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양의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건사료 먹으면 좀 살이 찐다라고 하는 게 건사료는 좀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마치 육포처럼 영양 밀도가 높다. 우리가 육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마른 오징어 이런 것들은 단백질 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섭취할 때 그런 거 섭취하면 도움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건사료는 영양의 밀도가 높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사료랑 캔사료의 비율을 5대5나 7대3.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우리 고양이 다이어트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캔사료 비율을 5대5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또 다이어트 하거나 건강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물 많이 먹어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고양이는 신부전에 취약합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도 음수량을 늘리는 게 좋고 신장 건강을 위해서도 음수량을 좀 신경 써줘야 되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오늘은 2리터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고양이한테 너 오늘 물 이만큼 먹어 이렇게 해봤자 고양이가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 취향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고양이가 어떻게 하면 물을 많이 먹나 이렇게 봤더니 고양이가 물소리를 좋아한다고 해요. 쫄쫄쫄쫄 흐르는 물을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하루 종일 틀어줄 수 없으니까 분수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수에다가 물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고양이들이 그릇을 탑니다. 유리 그릇을 더 좋아하고 스텐 그릇을 그다음 좋아하고 플라스틱 그릇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유리 그릇에다가 물을 주고 여기저기다 주면 도움이 돼요. 추루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고양이 기호식품인데 요게 또 뭐 보호자님들 사이에서는 추루 안 주시는 몸에 안 좋아. 이거 불량식품이야 하고 안 주시는 집사님들 계신데 추루는 뭐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90%가 수분이기 때문에 또 수분 함량을 높이는 데는 음수량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추루를 1일 1캔 정도 주신다면 이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음수량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다 물을 타세요. 그리고 추루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루탕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1캔을 해주면 음수량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영양제예요. 영양제는 솔직히 사람도 그렇고 개고양이도 그렇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막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몸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막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든 고양이한테 추천하는 영양제가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사람이랑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메가3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항염증, 혈행 개선, 그래서 심장이나 신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뇌질환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코발라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2를 코발라민이라고 하는데 고양이들이 나이가 들면 이게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도 보니까 저희 아버지 이제 내과 가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코발라민 주사를 저희랑 똑같은 걸 막 놔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사가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나이 든 고양이들 같은 경우 코발라민 주사 딱 놓으면은 컨디션이 확 좋아져요. 많은 고양이들이 코발라민 부족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영양제로 미리미리 보충해 주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도 이제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 또 나이가 들면 그 변비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유산균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서 관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관절 영양제도 미리미리 챙겨주시고 액티베이트 같은 경우는 항산화제예요. 이것도 이제 한 7, 8살부터 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제나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또 별도로 한번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반응이 좋으면. 네. 자, 그 다음 또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성화 이후에 체중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중성화하면 체중이 증가하는 게 부작용이라고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발정 나면은 고양이들이 의외로 막 이렇게 울고 막 그렇거든요. 그때 체중이 막 빠져요. 근데 중성화를 하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가 줄기 때문에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거라 이거를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대 사회로 오면서 사람도 막 옛날에는 농사 짓고 그랬는데 그리고 먹을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앉아서 컴퓨터하고 막 근데 먹을 게 막 이렇게 넘쳐나고 그러면서 이제 비만이 이슈가 된 것처럼 고양이들도 만약에 길냥이 생활을 했으면 사냥도 하고 사냥 실패하면 3일 굶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얘네들이 이제 집에서 집고양이들은 다 이제 집에서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먹을 게 끼니마다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몸에 이제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비만이 가장 큰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년이 되면 또 얘네들이 또 우리랑 똑같습니다. 무기력해져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막 빨빨거리고 막 움직이다가 중년이 되면 잘 안 움직여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또 체중이 찌고 체중이 증가하면서 또 더 안 움직이고 그다음 관절이 아프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체중을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예 노년이 된다. 아예 나이 들면 사람도 한 70, 80 요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체중이 줄면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체중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면 불리한 점은 뭐냐면요. 관절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체중과 굉장히 다이렉트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뚱뚱하면은 뭐 심장병 걸린다, 뭐 아니면 당뇨 걸린다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체중보다는 어떤 선천적인 것, 그다음에 음식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쪄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살찌니까 정형외과 갔거든요. 이제 무릎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자전거 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가 디스크에 도움이 되나요? 그랬더니 살이 빠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가 관절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거를 제가 정형외과 선생님 얘기 듣고도 알았거든요. 자, 그래서 관절 건강을 위해서도 체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관절은 우리가 중간에 갈아치울 수가 없어요. 평생 써야 되고 지금 이제 수명이 이렇게 길어진 지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체중제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한 8살부터는 저한테 건강검진하러 오시는 집사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제가 꼭 건강검진 후에 항상 요 PPT 보여드리면서 영양제 뭐뭐뭐 추천드리고 그다음 체중 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는 것 자체가 체중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적정 체중은 어떻게 돼요? 몇 킬로 빼야 돼요? 몇 킬로 그러면은 빠졌을 때 병원 가야 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개랑 고양이는 적정 체중이 사람 BMI가 있잖아요. 개랑 고양이는 이렇게 모양을 보고 재요. 그래서 이거는 DCS라는 건데 바디 스코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 9단계로 나눈 건데 저 5단계 있는 게 가장 아이디어래요. 옆에 이제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고양이들이 허리가 잘록해야 된다. 이제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개의 모양을 보세요. 허리 잘록한 고양이나 개 없어요. 그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갈비뼈가 만져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마른 고양이나 마른 개가 아이디어라다. 우리 집에 있는 개와 고양이는 약간의 경도 비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마른 체중이 건강에는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체중계인데
제가 노령 고양이나 노령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추천을 해요. 이게 저희 집에서도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노령 고양이 집사였기 때문에 물론 같이 올라가 가지고 체중계 올라가서 내 몸무게를 빼면 이제 두 사람 다 체중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옷장에 넣어놓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달력에다 이렇게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날마다는 못해도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측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방바닥에 놓으면 걸려가지고 맨날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옷장에 이렇게 넣어놓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적어도 체중을 쟀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리 민키 체중은 3kg였어요. 그래서 전성기 때 3.8kg, 그다음에 좀 빠졌을 때 2.8kg, 사망 직전에 이제 우리 고양이별 가기 전에는 2.2kg까지 빠졌었던 걸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개고양이 체중을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절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개화 고양이들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 주사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이제 평균 수명이 너무너무 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 모든 노령 고양이, 모든 노령 강아지들이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럴 때 진통제를 먹으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안 좋습니다.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에 직접 다이렉트로 놓는 주사들이 요즘 많아요. 이게 고양이들도 관절염이 굉장히 많아서 뭐 조인트 백스도 있고 연어 주사도 있고 생각보다 저게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런 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근데 이게 완치가 되지는 않고 아플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세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맞으면서 관절염을 이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 이슈가 좀 있어요. 이게 건강 관리를 해야지 건강검진이 뭐가 중요하냐. 건강검진 한다고 뭐 오래 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있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나 이분은 일선에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왜냐면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는지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무증상이에요. 우리가 뭐 당뇨 걸리고 신부전 걸리고 심장병 걸리고 그러면 아플 것 같죠? 안 아파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무증상인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질환은 또 조기에 관리를 할수록 수명 연장하는 효과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반발이 있어요. 사실 모든 질환이 다 건강검진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진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가령 뇌종양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뭐 진단하려면 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에다가 MRI를 넣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내가 건강검진 하려고 MRI 찍을 거예요 한다면 뭐 찍을 수는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 찍잖아요. 저도 찍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하진 않잖아요. MRI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검진을 하자고 매년 1시간 정도의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느냐. 이거는 제가 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뇌종양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매년 우리 애가 건강검진을 하고 굉장히 건강관리를 잘해도 뇌종양으로 이제 사망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 폐종양도 마찬가지예요. 폐 같은 경우는 이제 CT를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CT도 어쨌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MRI랑은 좀 달라요. 한 15분, 10분 정도의 이제 전신 마취를 하면 되는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이제 동거묘가 암으로 죽는다든지 아니면 얘가 이제 뭐 피부에 자꾸 종기가 생긴다, 종양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해서 폐종양 진단 그러니까 그 CT를 찍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저는 건강검진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는 거는 옳다, 옳지 않다. 내가 이게 집사님들한테 추천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고양이들이 많이 걸리는 신부전, 췌장염, 당뇨 뭐 이런 질환은 또 개에서는 심장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에서는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조기 진단이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이 유리하다. 질병을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강의를 할 것 같지만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한 7살부터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40대 정도 되거든요. 요때부터 시작하시면 좋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뭐 1살짜리 데리고 오셔서 건강검진도 하시고 많이 하십니다. 주기는 한 1년 정도? 근데 얘가 이제 뭐 신장 수치 높아요. 그러면 신장 수치에 한해서 뭐 한 3개월, 6개월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항목은 굉장히 많은데 뭐 엑스레이, 혈액 검사, 초음파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다음에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항목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췌장염, 조기신부전, 항체가 검사, 당화혈색소, 뭐 심장병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건강검진의 꽃은 초음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혈액 검사에서 없는 것들을 진단을 해주거든요. 뭐 결석이라든지 결절이라든지 뭐 조기 종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치아 건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치아가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빨 좀 아프다고 뭐 종양 걸린 것처럼 죽고 막 그렇지 않다 보니까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수의사 된 지가 우리 남편 20년이 넘었고 저도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원장만 10년이 넘었는데 이 10년을 하고 이제 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원장들의 환자들은 되게 오래 살아요. 막 20살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제가 관리하는 저한테 이제 그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하고 매년 스케일링을 시켰어요. 이걸 시키는 걸 안 하면 저한테 진료를 받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호자님들은 한단 말이에요. 시키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은 매년 스케일링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심장병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아니 이 치아에 있는 세균들이 전신으로 번져서 심장병도 일으키고 신부전도 일으키고 이거는 좀 약간 치과의사들의 과대망상이다. 과하다. 뭐 세균이 뭐 우리가 뭐 맨날 이빨에 있는 세균이 뭐 우리 건데 그렇게 뭐 전신으로 퍼져가지고 뭐 폐혈증 일으키고 그러면은 뭐 그게 말이 돼?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게 이빨이 깨끗한 아이들과 깨끗하지 않은 아이들, 관리를 한 아이와 관리를 한 아이들이 좀 전체 수명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긴 해요. 2명의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도 이빨에 좀 집착하게 됐거든요. 제 건강에도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치아 건강에 저도 굉장히 중요성을 높이 치게 됐어요. 치과도 열심히 가게 되고. 그래서 치아 건강이 이게 건강의 척도다. 그래서 대충 이빨 봐가지고 치아가 좀 깨끗한 애들은 건강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집사님들이 좀 충성도가 있는가 이런 거를 볼 때는 몇 킬로인지 딱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언제 우리의 건강검진 마지막으로 했고 우리의 몸무게 몇이고 그런 거는 아시는 집사님이면 이 집사님이랑은 좀 말이 통하는구나. 그런 거를 저 혼자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집사님들이 스케일링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양치도 진짜 잘해주세요. 기본적으로.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치아 관리는 또 개고양이에서 한 번에 문턱이 있어요. 어떤 문턱이 있냐면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진짜 전신 마취를 안 해도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저조차도 1년에 저는 사람은 2번 하잖아요. 근데도 그게 그렇게 귀찮더라고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도 제가 예약을 해서 미리 막 억지로 보내지 않으면 1년에 한 번도 스케일링 안 해요. 아마 10년에 한 번도 안 할 거예요. 저도 진짜 강박적으로 하는데도 1년에 2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 하면은 집사님들이 굉장히 이제 마취를 해서까지 스케일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스케일링만큼은 마취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애는 양치를 되게 잘해가지고 양치를 잘하기 때문에 스케일링 필요 없어요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양치랑 스케일링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도 양치 뭐 하루에 3번 하면서도 스케일링 반드시 하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링 한 아이와 양치만 한 아이 둘 다르기 때문에 둘 다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미 늦었어요. 막 8살, 9살이에요. 이미 늦었어.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발치라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 이제 3대 질환이 있어요. 치아 흡수성 병변, 치주염, 구내염. 제가 치과도 전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치료는 별도로 하게 되는데, 사람 같은 경우 뭐 임플란트도 하고 뭐 신경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고양이들 같은 경우 이 3대 질환이 모두 다 발치예요.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도 절대 늦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요걸 한번 발치를 하시면 그 이후에 또 건강이 굉장히 오래 유지됩니다. 장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항산화 요법들이에요. 스트레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는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람 같은 경우도 뭐 수면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있는 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스트레스와 질병과의 그 연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코티솔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연구가 됐지, 과거에는 뭐 다들 막 유전이라고 그랬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렸어. 이거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이렉트한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개와 고양이도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환경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안전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강아지는 산책, 고양이는 놀이. 그래서 강아지는 산책이 1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책 후에 하루에 뭐 한두 번 정도 산책을 해주시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 이제 뭐 하루에, 고양이는 산책을 오래 하기 어렵거든요. 산책을 못 하죠. 놀이를 오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고양이 낚시놀이 1분 유지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게 여러 번 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한두 번, 많게는 한 5번 정도 해주라고 이렇게 추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사지 같은 경우가 개고양이 이제 제가 마사지 책을 봤는데 똑같아요. 사람도 요즘에 뭐 경락이라든지 경혈 아니면 림프 순환 같은 게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림프 있는 데를 서서히 마사지하면 순환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랬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사람이랑 굉장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림프 있는 위치가 요 목 밑에, 그다음에 겨드랑이, 그다음에 다리 사이 뭐 이런 데, 그다음에 배 마사지 하는 것, 등 마사지 하는 것. 그래서 고양이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면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시면 고양이의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이든 개와 고양이 키우시는 보호자님들께서는 이렇게 밤에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전에 마사지를 해주시면 본인 기분도 굉장히 이제 내 기분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애기들 이제 순환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고양이는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공간이 바뀌는 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착해요 하는데 병원에 오면 막 갑자기 호랑이 되고 막 그런 고양이들 너무 많고요. 특히 이사 가면 병 걸리는 고양이 있습니다. 이게 강아지도 사실 강아지도 뭐 드물지만 흔하진 않지만 굉장히 병원 오면은 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일시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관가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무슨 개고양이까지 항우울제를 주냐. 근데 요즘에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우울증도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도 심리적인 부분을 좀 도와주자. 그래서 항우울제 쓰는 거를 너무 터부시할 필요는 없으세요. 우리가 뭐 여행을 가야 되거나 병원을 가야 되거나 이사를 가야 되거나, 근데 얘가 되게 사람을 싫어하는데 집에 손님이 온다 하면 병원에서 항우울제 처방받으셔서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어렸을 때는 우리가 허용 범위가 되게,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허용 범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이들 같은 경우도 아기 때는 뭐 차 타거나 그런 거에 크게 거부감이 없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고 노령이 되면서 병원 오면 막 대소변을 막 지린다든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런 거를 그냥 뭐 이런 거 극복해, 아니면 참어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수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항우울제를 사용을 하시는 것. 그다음에 이건 좀 먼 미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픈 고양이들 있잖아요. 이런 고양이들은 조금 장기 복용하셔도, 항우울제 좀 장기 복용하셔도 스트레스 완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간이나 신장에 특별한 그런 손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제가 되게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게 줄기세포 엑소점이거든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사람에서도 가장 핫한 그런 아이템일 것 같아요. 줄기세포 엑소점.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나이 드신 집사님들 또는 보호자님들 많이실 것 같아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저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하겠지만 오해하고 있으신 부분이 줄기세포와 엑소점이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얘가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을 뿐이지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줄기세포 엑소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염증을 완화시켜요. 전신 염증을 완화시켜요. 근데 우리 몸에 암이나 뭐 어떤 면역맥에 어떤 질환이 생기는 건 전신 염증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증을 완화시키면 얘가 아플 가능성이 좀 줄겠죠. 그다음에 면역을 조절해줘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있잖아요. 면역이 과도한 애들. 이런 애들은 면역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면역력이 부족한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뭐 대상포진 이런 거 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면역을 이렇게 올려줘요. 그다음에 재생을 해줘요. 그래서 신부전처럼 이렇게 너무 나이 들어가지고 장기가 노후하는 거 우리가 피부가 축축 늘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예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미리미리 들어가면 가성비가 큰데 우리가 막 이미 신장 말기고 막 이랬을 때 와도 뭐 효과가 있죠. 당연히. 이제 말기 신부전 그래도 염증 제거하고 면역 조절하면 당연히 조금 건강해지겠죠. 그러나 그때 왔을 때는 조금 많이 넣어야 돼요. 많이 넣어야 조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좀 미리미리 줄기세포나 엑소점에 관심을 갖고 항노화요법으로 해주시면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게 질환이 있는 경우에 다시 말해서 이제 줄기세포 엑소점을 심장병에도 쓰고 신부전에도 쓰고 이걸 막 실험을 해서 신장병 있는 애들한테 이만큼 뭐 생명이 연장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논문도 쓰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특정 질환에 쓰는 약이라기보다는 저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한테 썼을 때 이제 생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쓰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그 줄기세포 환자들인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배양을 해서 정맥 주사하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밖에 이제 라인 잡는 시간 정도면 되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성체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람에서도 그렇고 이제 동물에서도 그렇게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무거운 주제긴 한데 우리가 점점 늙어가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수명이 고양이 수명은 15년 이상은 하거든요. 요즘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미리미리 늘 생각해 두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이제 집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검진 할 때마다 제가 오늘 거 다 말씀드리고 이 마지막에는 준비하십시오 하고 뭐 종교가 있으신 분은 뭐 종교적인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되고 없으시다면 뭐 저는 불교 같은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생이 있으니까 다시 만나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저는 저의 첫 번째 고양이가 민키였는데 저랑 20대, 30대, 40대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보다 더 이렇게 오래 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키를 보내는데 이게 너무 공포스럽고 제가 또 수의사를 하다 보니까 고양이들을 보내는 거를 보고 집사님들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한테 닥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저는 저런 준비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그래서 집사님들한테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나이 들어서 맨날 저한테 그래요. 우리 애가 너무 나이 많아서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나이 들 수 있는 게 굉장히 행운이다. 저는 럭키하다. 동물병원에서 일하면 어려서 죽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비해서 얼마나 집사님은 행운이십니까? 15년을 살았다는 거는 굉장히 큰 행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드디어 질문입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립니다. 네. 송이 채널님, 터키시 앙고라 고양이 맘인데요. 때로는 모르겠어요. 얘가 뭘 원하고 어떻게 아픈지는 알 수 없더라고요.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그런 책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시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 인스타에서 고양이가 말 한마디 말만 한다면 그거는 엄마 나 아파요. 근데 진짜 동물병원 하면서 제 지인도 그렇고
아픈 거를 놓치는 게 특히 고양이가 그렇습니다. 고양이 아프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죽는다. 옛날에 그런 말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제 야생성이 강아지보다 야생성이 많아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랑 산 그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야생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고양이들은 아직까지도 뭐 야생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자기가 아픈 거를 남한테 들키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티를 안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체중계. 예. 그래서 아픈 거는 저도 2마리를 다, 최근에 이제 보냈거든요. 그래서 노령고양이 집사 역할을 제가 많이 했죠. 근데 수의사인 저조차도 아픈 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픈지 알 수 있는 거는 저는 체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늦지 않게 이제 병원, 아무래도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래 살려면 병원이랑 좀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친한 원장님 한 명 주치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제 병원 자주 다니시고 물어볼 때 이렇게 좀 병원이 꼭 그런 가지 않더라도 원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원장님 이제 구토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주치 한 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좋고 싫은 거 그런 거는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그런데 좀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외부에서 고양이를 봤을 때 고양이랑 교감이 돼 좀 너무, 왜냐면 우리 고양이가 페르시안이었는데 안 움직였거든요. 강아지처럼 막 좋아 막 이런 거 안 하니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고양이는 뭐 인형 같아. 감정 표현을 안 해. 그런데 그렇게 교감이 잘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래 키우고 오래 사랑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질병은 저는 체중계 1번으로 추천합니다. 체중 변화가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근데 솔직히 찌는 것보다는 빠지는 거. 아픈데 찌는 애는 없고요. 근데 찌는 거는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빼주셔야 되고, 근데 체중이 급격히 빠진다.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나이 든 애가 체중이 빠진다.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반향초님, 강아지 맘이지만 좋은 음식이라면 뭐든 먹이고 싶고 뭐든 할 자신이 있는데 PSS 수술한 아이라 사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그 생식이라든지 뭐 이런 캔 같은 거를 말씀할 때 이제 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뭐 신부전이라든지 뭐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는 일단은 그 요즘에 그 처방식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잘 나와 있냐면 우리 수의사들은 야, 우리도 처방식 먹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너무 그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조금씩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치즈라든지 뭐 이런 거를 너무 하지, 오이라든지 뭐 이런 음식들을 크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그다음에 뭐 영양제나 뭐 이런 거 좀 챙겨주시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처방식이 굉장히 잘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유가 맛있는 카페라떼님, 14살 여아 터키시 앙고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터키시 앙고라 굉장히 인기 많았습니다. 우리 집 양이 치아 다 빠졌는데 어떻게 케어하면 좋을까요? 사료 참치게 번갈아 급여 중인데 밥 먹이는 꿀팁 좀 주세요. 그래서 치아가 다, 그쵸, 14살이면은 사실 다 빠져 있는 게 좋아요. 저희 고양이도 저즈음에서 제가 전발치를 해줬어요. 오히려 전발치 하니까 전신 마취 할 일이 없고, 그다음에 제가 저조차도 이제 수의사인데도 이제 첫 고양이다 보니까 되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빨 뽑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발치를 좀 늦게 해줬어요. 이제 전발치라고 하면 이제 이게 강아지 집사님들이나 이제 고양이 안 키워보신 분들은 굉장히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고양이들이 이제 이빨을 오래 쓰다 보면 치주염으로 이빨 막 이렇게 잇몸 내려앉기 때문에 전화이 즈음에는 이제 전발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있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줄고, 또 이제 다시 뭐 이빨 관련해서 전신 마취를 해야 할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는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 때 이빨 다 관리해 놓고 그 후로 뭐 20살까지 잘 사는 고양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빨 빠진 거에 대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얘는 끝. 치아 관리 끝. 이제 다른 관리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시원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뭐 신부전이나 뭐 그런 질환이 없다면 근데 이제 약간 그 단백질을 해소하는 능력이 좀 줄어요. 그래서 캔과 건사료 비율을 한 7대 3이나 건사료 7, 캔 3 아니면 5대 5 정도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이가 오히려 15살 넘어가면 건사료 비율이 좀 더 높아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14살부터는 이제 체중이 줄거든요. 이때는 많이 먹여가지고 체중을 좀 찌워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건사료가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참치캔을 좋아하면 참치캔은 너무 많이 주시는 거는 좀 그렇게 권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 닭이 굉장히 단백질도 퀄리티도 높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캔을 주신다면 여러 가지 재료 닭도 주시고 뭐 다른 재료들 많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주시고 그다음에 약간 고급 사료를 근데 단백질도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나이 많기 때문에 한 50%나 70% 정도 이렇게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고양이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이빨이 없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간 이상 되는 그런 고급 사료들은 소화 흡수율이 90% 이상 됩니다. 씹지 않아도.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우유가 맛있는 카페라떼님. 선생님, 저희 집 고양이 2년 조금 넘었는데 양치질을 매일 하긴 하는데 안쪽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첫 스케일링 예약했는데 너무 이른가요? 전신 마취라 걱정이 돼요. 저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첫 스케일링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고양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 안쪽 있잖아요. 안쪽 하려고 고양이랑 사이 멀어지지 마라. 여기 하려고 고양이 이렇게 꽉 잡는 순간 그다음부터 고양이는 이제 양치에 대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쪽은 사실 치석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케일링은 전신 마취라 너무 걱정이 되는 거는 저도 너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스케일링 할 때 마취가 되게 얕게 해요. 그래서 스케일링으로 마취 사고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고양이는 또 너무 다행인 건 이빨 개수가 적습니다. 강아지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때문에 전신 마취하는 게 약간 그 정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가족력이 있어서 내시경을 매년 하거든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얕은 마취고 짧은 마취라 괜찮다. 그다음에 스케일링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양치를 매일 하시는 거는 너무너무 잘하는 건데 제가 나중에 양치 스킬 한번 강의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치는 짧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오래 하는 고양이 있고 날마다 짧게 하는 고양이 있다면 날마다 짧게 하는 고양이가 훨씬 더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 최선아님. 손흥민 축구선수가 저속 노화와 통증 완화 케어를 위해서 고압 산소 케어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걔도 받을 수 있는 챔버가 있는 병원이 있을까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저희 병원도 저거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고압 산소 케어 너무 좋고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성장 호르몬 주사 여기서 저도 비욘드에서 막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태반 주사, 성장 호르몬 주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에서는 줄기세포랑 엑소점을 해주는 게 좋고 고압산소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귀가 멍멍해지고 그다음에 이게 갇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고양이나 개들이 잘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고 우려가 있어요. 심장병이 있거나 그런 고양이들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게 동물병원인데 솔직히 이만큼이라도 이게 위험 요소가 있으면 좀 그렇다. 우리가 이게 아픈 애가 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고압산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네, 엑소점이라든지 줄기세포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고압산소 굉장히 효과 있고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지만 동물 이게 귀 멍멍해지는 것도 굉장히 공포고 우리는 막 침 삼키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그거 못 하시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 고압산소 치료기 있는 병원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도움이 됩니다. 네,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최석아님, 선생님, 평균적인 통계값으로 인간은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하는데 걔도 암컷이 수컷보다 오래 사나요? 2마리 노견 수컷의 보호자인데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저는 원래
그 암컷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암컷. 그래서 이게 약간 제가 여자로 태어났고 제가 살던 시대에는 그 성차별이 되게 많아서 저는 그 동물이라도 내가 성차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암컷 우월주의를 해서 제가 키운 고양이들이 전부 다 암컷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사님이 버린 거예요. 수컷을 저한테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억지로 이제 수컷 고양이를 길냥이를 하나 키우게 됐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애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고양이의 역사 뭐 이런 거 했더니 수컷 고양이가 얼굴이 더 이쁘대요. 왜냐면은 야생에서는 이게 고양이가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수컷이 더 예쁘게 하고 그래서 얼굴도 수컷이 더 예쁘고 그다음에 성격도 얘네들이 이제 꼬셔야 되니까 성격도 수컷이 더 애교 있고 더 이제 프렌들리하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키워보니까 좀 약간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컷이 뭐 영역 본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중성화를 통해서 이제 되고 그래서 이 수명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남자들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러시아 남자들이 첫째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술을 되게 빨리 먹고 그다음에 굉장히 도수 높은 술을 먹고 그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생을 살잖아요. 막 싸우고 그래서 수명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 수명이라는 거는 이제 문화적인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사람과 고양이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수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수컷이 저는 그런 더 수명이 짧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20년째 다이어트. 저는 한 30년째 다이어트거든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12살 고양이인데 최근 2달 사이에 체중이 500g 정도 줄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아니라도 검진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라면은 검진을 받을 것 같아요. 이제 500g이면 솔직히 급격한 변화도 아니고 큰 변화도 아니지만 이제 12살이면 약간 무기력할 나이예요. 무기력한 나이인데 이때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한 50, 60. 그러면 빠지기보다는 쪄요. 이 나이에는. 근데 집사님이 다이어트를 해주셨으면 모르겠어요. 이때 음식을 바꾸면 500g 정도는 줄어요. 가령 음수량을 늘린 추루탕 준다든지 뭐 캔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그다음에 집 평수가 늘어난다든지 되게 슬픈 게 우리가 원룸 사는 고양이들이 좀 뚱뚱한 경우가 많고 이게 활동 반경이 적으니까 근데 집을 이렇게 넓은 집으로 이렇게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들도 좀 이렇게 좀 체중이 줄고요. 고양이들도 평수 늘리면 좀 슬프게도 체중이 줄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12살 고양이라면 저라면 병원을 갈 것 같아요. 가장 가능한 거는 만성 췌장염, 무증상이입니다. 그래서 요거 12살에 많이 오거든요. 신부전도 많이 와요. 당뇨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만취라고 하죠. 만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라면은 병원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조기 진단할 거야. 12살은 어디가 아파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반향초님, 물 먹일 때 수돗물, 정수, 생수 뭐가 나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정수 같은 경우 뭐 미네랄이 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수랑 그 생수를 같이 먹거든요. 예. 그래서 고양이들 같은 경우도 수돗물, 정수, 생수를 골고루 먹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돗물이 우리나라 물처럼 깨끗한 수돗물이 전 세계에 없다 그러거든요.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물 보면은 굉장히 놀라고요. 저도 해외 나가면은 해외여행 다닐 때 막 그런 거 이렇게 물 샤워 그런 거 들고 다니시는 예민하신 여성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은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저는 수돗물 괜찮다고 생각하고 정수, 생수 다 좋은데 성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세 개를 골고루 먹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한 컵님, 우리 집 11살 된 고양이가 구내염으로 고생 중이에요. 선생님 말씀처럼
발치가 장수에 도움이 된다면 부분 발치보다 전체 발치를 고민해 보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내염은요, 집사님, 이게 고양이 질환이 이제 비슷한 질환이 치주염, 구내염이 있어요. 근데 진짜 구내염이 맞다면 구내염은 특별한 고양이 질환이에요. 다시 말해서 칼리시 바이러스나 내가 이빨을 안 닦아서 구내염이 걸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칼리시 바이러스나 뭐 어떤 질환에 의해서 구내염에 이제 감염이 된 거거든요. 이거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약이라면 그 스테로이드 있죠. 이거 먹으면 어느 정도 되고요. 근데 반드시 전발치를 하셔야 돼요. 구내염의 원인은 이빨이에요, 이빨. 그래서 이빨이 없어야 구내염이 완화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발치를 해도 완치가 안 되는 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줄기세포 하는 경우도 있고 레이저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진단받는 게 첫 번째고요. 진단할 때 방법은 요 목구멍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구내염이 맞다면 반드시 전발치를 너무 늦기 전에 11살이면 사실 진짜 오래 버틴 거거든요. 구내염 고양이 11살까지 보통 못 살아요. 그 전에 이제 구조에서 전발치를 해주지 않으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맞다면 너무 늦지 않게 빨리 전발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약으로 조금 관리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한다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줄기세포나 레이저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민님, 선생님, 사람은 마라탕같이 자극적이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고양이도 추루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엄청 좋아하던데 고양이도 추루 많이 먹으면 고속노화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추루가 90%가 수분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저희 병원에 오면 추루 막 10몇 개씩 주시는 그런 집사님들도 보거든요. 이제 너무 잘 먹으니까 이제 그리고 갑자기 이제 고양이들이 밥은 안 먹어도 추루는 먹거든요. 근데 추루에는 그거는 없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게 없고 이제 미네랄 정도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식욕을 자극하는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하지는 않지만 이게 막 하루에 적당한 양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해롭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고양이가 좀 좋아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고속노화가 되지는 않지만 많이 먹으면 추루가 대부분 수분이기 때문에 밥을 안 먹게 돼요. 그러면 또 그만큼 또 중요한 거를 섭취를 못 하기 때문에 막 10몇 개씩 먹이는 건 도움이 안 되고 저는 하루에 한두 개 고양이 스트레스 양치 후에 먹인다든지 이제 기분 좋을 때 그다음 병원에 올 때는 반드시 저는 추루 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너무 첫 비욘디 강의였고 그런데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좀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오려고 하거든요. 다음번에도 꼭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 강의를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질문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